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 짓다가 부도나는 사례, 집 짓다가 10년 늙는 모습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나온 물건인데 최초 감정가가 9억 1,800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경매 나온 거죠. 근데 실제로는 4억대까지 떨어졌다가 6억에 낙찰된 사례죠. 4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요거 마무리 공사 하고 나서 매각 처리하게 되면 13억 이상 나오는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토지 등기부를 볼게요. 토지 등기부를 2012년도에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하셨어요.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고 2012년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대 건축비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건축비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 인허가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전부 못 주고 예컨대 60%는 현금으로 대출받아서 주고 공사비의 40%는 외상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1년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죠. 6천만 원짜리 개인한테 돈을 구는 거죠. 개인한테 1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건축비 대출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 청구한 거죠. 이자도 안 내고 하니까 경매 청구한 거죠. 우리은행에서. 그리고 2017년도에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었던 건데 그러면 2012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경매로 날아가기 전까지 건축주는 엄청나게 속을 썩게 되는 거죠. 초장에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17년도까지 속 썩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유치권이 신고된 게 있는데 확정된 유치권이 1억 5천 얘기하지만 1억 1천 정도 1억 1,900 정도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유치권이 있어요. 자, 추정 히스토리입니다. 추정 히스토리. 등기부만 보면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건축비 대출을 받은 거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일부 금액은 건축 허가 인허가 받는 데 쓰고 설계 관련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사업자한테 지불하면서 예컨대 건축비의 반은 기성구에 따라 지불하고 나머지 건축부는 준공후 지불한다. 그러니까 일부 외상공사를 약속하는 게 일반입니다. 근데 99%의 건설회사는 돈을 받았잖아요. 특히 영세 건설회사 아니겠습니까? 공사대금의 상당액을 다른 데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내릴 때는 대부분 외상 하도급을 내리고요. 한 50% 정도 집을 졌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방치되는 거죠. 근데 지지부진하고 방치되는데 이 세월이 금방 갑니다.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싸우다가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는데 건축주한테 현금을 요구하죠. 현실적으로 덤핑 수주했기 때문에 외상공사 어렵다. 그러고 계약서에 도급계약서에 외상이라는 표현도 안 썼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래서 현장 방치를 참지 못한 건축주는 최초 시공자와 중간타절에 합의를 합니다. 나가라. 근데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요. 보통 합의를 했을 때. 지가 투입한 돈은 5억 정도 투입했는데 그리고
기성구 50%라면 10억 공사에서 돈이 5억이 나갔다면 자기는 6억 원어치 투입을 했다나 하면서 1억 더 달라고 합의서 써가면서 나가요. 결국은 손해보고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공자, 이제 두 번째 시공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시공자의 특징이 뭐죠? 더 큰 사기꾼. 키 크고 목소리 좋고 잘생겼고 예의 바르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냐.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럼 바로 눈물 쏟아집니다. 건축주가 여자분이던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약금으로 지불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아주 친한 절친이 있는데 6천만 원 정도는 융통할 수 있다. 그럼 6천만 원만 주시면 나머지 그 수억 원의 공사 대금은 준공 후에 받아가겠다. 준공 후에 받아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예의 바르고 목소리 기가 막힌데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12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17년도 아니겠습니까? 그 경매로 나온 시점이. 그러면 중간에 공사업자가 두 번, 세 번 바뀐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공자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시공자일 것이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러나 100% 두 번째 시공자도 공사대금을 유용한다는 거죠. 남이 하던 건물, 남이 시공하던 건물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 남이 시공하던 건물을 이어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해준다? 마무리 공사를 해준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시공자는 100% 사기꾼입니다. 두 번째, 닥터빌드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수주를 하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공자와 대부분 외상계약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돈 6천만 원 융통해주면 나머지 외상으로 해준다 이렇게. 근데 도급계약서에는 외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결국에는 1년 동안 또 방치합니다. 공사하는 척하다가. 그럼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현금을 요구하면서 방치하고 더구나 유치권까지 행사하는 거죠. 두 번째 시공자가 유치권까지 행사합니다. 참다 못한 건축주는 두 번째 시공자를 상대로 도급계약 해지 및 나가라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리고 불법적으로 유치권의 행사함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 건설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계약서에 외상이라는 표현 없다. 기성대로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했는데 해서 외상공사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기성고 미달하게 공사대금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하는데 건축주가 대부분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도급계약서라는 거는,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라는 거는 사실 건축주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공사 편의 입장에서 작성된 게 바로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이 도급계약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 수정해서 가불이 바뀌지 않게 건축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표준 도급계약서를 썼나 보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잖아요. 그럼 판사가 안 믿어줍니다. 증인을 엄청 내세우지만 소송 기록 보니까 결국은 건축주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은행 측은요, 최초 시공자한테는 유치권 포기각서 받거든요. 근데 은행도 모르게 시공자들이 막 바뀌잖아요. 유치권 포기각서 못 챙기는 거죠. 은행도 모르게 막 바뀌니까. 그래서 유치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억울한 건축주는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우리은행은 불어난 이자를 체납하고 있는 건축주 현장에 경매를 청구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건축주는 집 짓다가 땅 뺏기고 사람 믿고 거래했다가 신용불량이 되는 거고 완전 파산 상태에 이르는 거고, 국세 지방세는 당연히 체납하고 4대 보험료 체납하고 시공자와 민형사상 송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 장기간 동안. 결국 건축주는 뭐 우리은행한테 편지받고 개인 채권자한테 편지받고 시공자한테 편지받고 현금 달라 하니까 하드고 업자한테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법원 검찰청에서는 소환장 보내고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더다지 편지 보내고 지자체 내 국가에서 무지막지한 등규편을 보내는데, 일하다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현관문짝에 항상 부재중 우편물 딱지가 있죠. 특히 법원 우편물은 경매 집행법원이라고 써 있어요. 총달 우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집 짓다가 못 매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죽는 경우도 봤고요. 구속되는 경우도 봤어요. 구속되는 경우도. 두 번째 시공자가 한 달만 기다려주면 한 달 내로 준공을 내겠다 하니까 건축주가 전세금을 받은 거죠. 미리. 그리고 개인 채권자한테 뭐죠?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거죠. 준공 후에 건물 대출 받아서 죽게 하고, 결국 경매 청구 당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 전세금 계약금 준 사람, 채권자들한테 고소당하게 되는데 사기입니다. 사기. 액수가 억대가 넘어간다 해서 건축주가 사기로 구속되는 경우도 봤어요. 여기까지가 집 짓다가 부도난 사례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관리 설계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